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출발합니다.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노하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히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요. 올해는 또 어떤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예측을 해보면서 특히 시사적인 것들은 예년에 출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롭게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이희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투자론 첫 번째 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1억 원하고 1년 뒤에 1억 원은 같은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시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산하는 계수가 있는데,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의 얼마가 일시불, 그러니까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생긴 돈을 말하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 미래의 일시불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 한 번 발생하는 돈을 일시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일시불, 그러니까 1년 뒤에 1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한다면 얼마냐 물어보는 것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부릅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금은 매달 받게 되죠. 매달.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돈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매달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매달 임차료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또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연금이라고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뭘 받는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매달 일정한 임차료가 들어온다. 이러면 그게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발생하는 것에 일정 기간이겠죠. 일정 기간 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따져보겠다. 이것이 이제 연금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저당 상수는 무슨 얘기냐면 10억이면 10억 일시불로 빌려요. 그리고 매달 갚겠다. 매달 갚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냐. 이게 두 가지가 역수입니다. 역수. 이건 매달 얼마씩 벌어들이는 거고, 이걸 얼마씩 갚는 거고. 역수로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 중에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와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억 원이 지금 얼마일까? 지금 1억 원이 1년 뒤에 얼마일까? 이게 역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서로 역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로 하면은 얼마냐, 이거 따지는 것이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저당 상수하고 두 개의 역수다.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이죠. 그러니까 매달 발생하는 돈, 매년 발생하는 돈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얼마가 될 것인가 따질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로 따진다. 또 감채기금 계수는 그렇습니다. 내가 적금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얼마씩 적금을 붓면 10년 뒤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이거는 뭔데? 돈 빌려다가 원리금 이자를 갚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현재 가치 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 세 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1 플러스 R이라는 게 이게 이자율이에요. N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고, 그래서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다면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 기간의 적립액은 미래 가치로 따질 때는 강채기금 계수로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금, 그럼 뭐다? 강채기금 계수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읽어서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될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가치 계수예요. 미래에 얼마 되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는 항상 뭐가 중요한 거니까, 미래에 얼마, 우리가 지금 미래에 발생할 것이 현재 얼마로 환원될 건가, 이걸 계산해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계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냐면은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뒤에 이 부동산을 내가 10억에 판다면
팔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현재 가치로 따져본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 계산이 나와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금 현재 개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1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매달 내가 임차료를 받게 된다면은 그거 10년 동안 모으면 내가 지금 현재로 따져보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계산할 때 주로 연금 현가 개수를 계산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당 상수하고는 역수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일시불로 내가 큰 돈을 빌려왔습니다. 10억이면 10억 빌려왔어요. 그거를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때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겠는가. 이걸 따질 때는 저당 상수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표를 줍니다. 복리표. 그래서 뭐를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보면은 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5년 후에 10%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렇다면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뭘 대입을 시키겠다? 원리금 상환액 뭐 대입시키라고요? 저당상수라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곱하기 저당상수, 여기 저당상수가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짜리니까 5년이니까 5년짜리 0.26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0.26은 매달 260만 원씩 갚아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뭘 묻는 질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자 계산하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뭐 연금을 현재 일시로 받는다면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여기서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서 5년 후라고 그랬네요. 후 그러면 뭘 물어본다?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해야 된다. 그 적금 붙는 내용이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채기금을 곱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여기서 보면 뭡니까?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간 말에 일시에 받는다면 그러면은 매달 연금 받는데 뒤에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념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 읽으면 머리가 뽀개지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은 눈이 좀 상당히 아프십니다.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20년 동안 빌렸는데 5년이나 10년 만에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럼 그 시점에 남아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잔금 비율은 원금의 미상환 잔금을 곱해서 원금에서 차지하는 뭐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갚은 비율이 이제 상환 비율이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더했을 때는 전체 금액인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시험에 등장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내용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그 공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 현금 수지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다? 부동산은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가 있죠. 그다음 부동산을 운영하는 단계가 있죠. 세 번째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취득하는 단계는 어떻고 돈이 나가고, 운영하는 단계는 어떻고 임대료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처분하는 단계는 어떻고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운영하는 단계와 처분하는 단계 두 단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단계에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이득이라고 부르고 처분하는 단계에 벌어들이는 돈을 자본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러네요. 현금 수지가 발생을 하는 것은 취득할 때는 현금 유출이 되고 운영할 때는 현금 수지가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지분복귀액이라고 됐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은행빚 갚고 난 다음에 내 실제로 나한테 남은 돈이 얼마냐? 그걸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이에요. 요즘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금융을 이용합니까? 안 이용합니까? 모든 부동산 투자는 다 금융을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건 어떤 단계밖에 없더라? 운영, 처분 단계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게 자본이득이 아닌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달 나한테 임대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어떤 1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중에 10칸이 있다 그런다면은 단위당 예상 임대료 한 칸당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칸이면은 한 달에 얼마 벌겠다? 1,000만 원 벌겠다. 이렇게 곱한다는 내용이에요. 임대 단위수가 10개다. 그렇죠? 그러면 단위당 임대료는 100만 원이고 임대 단위수는 뭐 10개면은
10개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이 딱 되겠네요. 그걸 뭐로 보겠다? 가능 조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보겠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총 실제로 벌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다? 이걸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빼줘야 됩니까? 자, 공실이 생겼네요. 두 채가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생겼답니다. 그거 빼줘야 되겠죠. 불량부채, 집세 안 내고 도망갔네요.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계산한 게 아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타 소득도 생깁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차비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무슨 뭐 자판기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수익들까지 포함을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유효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되겠네요. 유효 총소득, 유효 조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비 안 씁니까? 경비 써야죠.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써야 되겠죠. 경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관리인이 있으면 봉급도 줘야 되겠죠. 그죠? 재산세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꾸 시험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다 영업소득세가 포함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빼느냐? 영업소득세 밑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본이득세를 포함하느냐? 자본이득세가 뭡니까? 기간 말에 땅 팔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자본이득세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더라. 그다음에 공시를 포함합니까? 공시를 위에 있네요. 그래서 자꾸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영업경비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쟁점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영업경비를 빼고 나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됐네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 10억짜리 빌딩 사면서 은행 돈 빌려왔나요? 안 빌려왔나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이자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 갚으러 다니는 차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자라고만 안 하고 부채 서비스액, 재반 경비를 다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때는 원금 상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형태로 들어갑니다.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 그래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부르더라.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 빼고 나니까 세금 내기 전에 현금 수지가 됐네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금 내야죠. 이제 영업소득세 내니까 세금 내고 난 뒤에 현금 수지가 되더라. 이게 무슨 과정이다? 임대료 받아서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철저하게 순서, 방법, 들어가는 용어, 계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구체적인 가능 조소득이 뭐다, 불량부채가 뭐다 설명이 있는데 이건 내용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액의 현금 수지라는 게 있어요. 복귀액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기간 말, 내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말에 부동산을 판매를 했어요.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동안 내가 빌려온 돈에 대한 부동산 처음에 투자할 때 현금 유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 차익금리를 쓴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뭐를 갚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네요. 10억에 샀는데 12억에 팔았답니다. 근데 뭐 중개수수료 아니면은 내가 광고 내는데 비용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광고 내는데 돈 들어간 거, 뭐 중개수수료 이런 거 다 빼겠네요. 그러면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내 돈입니까? 아닙니다. 은행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갚지 못한 저당 잔금을 갚겠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고 나니까 세금 내기 전에 나한테 내 지분 복귀액,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다, 이런 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은 세금 내고 나서 나한테 지분 복귀액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걸 배웠네요. 지렛대 효과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미상한 저당 잔금을 갖고 나서 세전 지분 복귀액, 여기서부터 지렛대 효과가 어디로 포함이 된다? 내 돈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내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분석 방법론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봤던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영어로 말하면 DCF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시켜서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뒤에 집을 12억에 팔겠다라고 그랬다면은 그 돈이 지금 계산해 보면은 시간 가치를 계산을 해서 할인을 해서 따져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음을 써도 뭐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는 할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유입에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까지 계산하는 것을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부른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인현금 분석법에는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이건 또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순현가란 말을 안 등장하지 않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뭐냐라는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현가는 말을 풀어서 하면 현재 가치라는 뜻이 되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어들일 돈에서 나간 돈을 빼겠다, 이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다고요?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겠다. 현재 가치로 화폐 시간 가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벌어들이는 건 언제 벌어들이는데 10년 뒤에 벌어들이는데 언제로 계산하겠다고? 현재로 계산하겠다고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 가치를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 그 개념입니다. 현가라는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겠죠? 할인율? 우리 배웠잖아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뭐다고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를 더한 게 뭐 요구 수익률이었어요. 그걸로 할인을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게 순현가가 0보다 크게 나타난다면은, 0보다 같거나 크게 나타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채택하겠다. 이게 순현가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10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10년 뒤에 12억에 팔을 수 있답니다. 그것이 계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12억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했더니 10년 동안 이자라든가 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할인했더니 11억이 되더라. 그럼 차액이 얼마가 남나요? 1억이 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니까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1억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현가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은 투자를 채택한다, 이런 내용이죠. 0이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0이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충족했기 때문에 0도 투자를 채택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10억 나갔습니다. 현금 유출이. 그다음 10년 뒤에 12억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 요거 수익률을 같게 만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되나요? 20%가 증가가 되네요. 그러면은 그 20%가 증가가 된 것을 내가 요구 수익률이 얼마였는데 10%였는데 그러면 그게 그 요구 수익률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네요. 그러면 투자를 선택하겠다. 이게 내부 수익률법의 핵심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 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때는 투자를 채택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뭐냐? 이번에는 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이 좀 내부 수익률하고 비슷한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두 개가 아까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들어올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억이라고 그랬네요. 12억. 그다음에 현금 유출은 얼마고? 10억이고. 그러면 10억 나누기 12억 하면 얼마가 되겠다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겠죠? 2, 1.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보다 크죠? 2는.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너무 좀 육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어떤 것이다?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액을 적절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을 선택하고 0보다 작은 투자안은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내부 수익률법은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현가합과 현금유출의 현가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0억과 12억을 비교를 해서 20%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투자하고 같거나 높다면 투자하고 낮으면은 투자를 기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이거는 나눈다 그랬죠. 제가 수익정 지수는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과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나누어서 이게 뭐보다 크면 1보다 같거나 크면은 투자를 선택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자 결정의 준거는 뭐냐? 순환가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수익정 지수가 1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주관적으로 보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선택하겠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가 투자 금액보다 커야 된다. 현금의 현재 가치가 현금 주식 현재 가치보다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뭐가 들어갔다고요? 시간 가치,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뭘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어떻게 해보겠다? 어림 잡아서 경험적으로 한번 그냥 셈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감적으로 금방 계산해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더라. 그럼 승수법이 뭐냐면은 조소득이라는 건 총소득이죠. 아까 우리 계산할 때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집어넣었더니 이걸 나오겠죠. 승수가 이렇게 그 승수를 보면은 와 이게 내가 이게 예컨대 이겁니다. 내가 한 달에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1억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보면 한 5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 뭐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네. 이런 식으로 육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승수법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계산을 하면 수익률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만약 5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몇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원리만 이해하라는 거지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승수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수익률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왜? 이 경험적으로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하나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본다면은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내가 투자는 얼마 했는데 10억을 했는데 얼마 벌어들이는 거 얼마 벌어들이는데 1년에 1억 벌어들인다. 그러면은 내가 10억 다 찾는데 몇 년 걸리겠다? 10년 걸리겠다. 계산이 쉽게 나오고 총자산 회전율이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심플하게 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장 갈 때는 머리를 가볍게 항상 뭘 가지고 간다? 이해를 해야 된다. 부동산학개론 시험은 이해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비율 분석법 한번 볼까요? 우리 대부 비율, LTV, 요즘 TV에 매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대부 비율은 뭡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치 중에 가치분의 융자액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40%도 50% 나오죠. 그렇죠. 40%라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치는 10억인데 얼마 빌려주겠다? 4억 빌려주겠다. 이게 이제 40% LTV라는 뜻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무슨 뜻인가요?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이자 원리금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죠. 그거분의 순영업소득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들이는데 부채 서비스로 한 3천만 원 나가. 그러면은 뭐 3천분의 5천 하면은 뭐 1보다 이게 어떻게 되겠나 1보다 크게 나타나면 순영업소득이 커야지만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2, 3 이렇게 높아야지만이 투자를 하겠다. 부채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보겠다.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이 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유효 조소득에다가 영업 경비를 더하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것이 이제 채무를 얼마만큼 감당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역수가 되는 게 뭐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였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매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연금이라고 부른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대출금 빌려서 매달 원리금 상환하는 저당상수가 바로 역수라고 그랬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의 역수는 저당상수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감채기금은 뭐다고요? 매 기간 우리가 적금을 붓는 것을 감채기금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 기간에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 단위 수에 따라서 방이 몇 개인데 한 방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다. 단위 가격, 단위 임대수 곱하기 했을 때 가능 총소득이 나왔고 가능 총소득에다가 불량부채 빼고 또 공실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하고 이러면 뭐가 된다? 유효소득이 된다. 유효소득에서 뭘 빼라고 그랬습니까? 영업 경비를 빼야 된다. 영업 경비의 항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매년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재산세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는 포함이 안 되더라? 자본이득세하고 불량부채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영업 경비를 빼고 나면 뭐가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 세금을 빼면은 뭐가 된다? 세전현금 수지가 된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빼면은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그 흐름 제가 달달달 외웠듯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세후 지분복귀액이 있었습니다. 총 매도액이 나왔습니다. 총 매도액에서 매도 경비를 빼니까 순매도액이 됐죠. 순매도액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빚 못 갚은 거 갚아야죠. 미상환 저당장금 갚고 나니까 순매도액이 나왔네요. 순매도액이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걸 내고 나면은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더라. 요것도 달달 외우고 가시라는 내용이에요. 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이후에 수년가법이 나왔네요. 수년가법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수익성지수법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두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투자론의 문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학개론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어요. 내용이 비교적 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이해를 먼저 하신 후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정말 좀 질리잖아요. 공부하기도 전에 멀어지면 안 되니까요.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에 부동산 관련된 일들, 예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이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이 시간까지 복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